2024년 말에 페라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5 시즌은 예상보다 더 복잡합니다. SSF-25는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현재 페라리는 맥라렌에 비해 300점 뒤처져 있습니다. 전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며 오늘 영상에서는 빌네브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루이스 해밀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 랄프 슈마어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또한 알론소의 은퇴 가능성에 대한 발언, 피아스트리를 옹호한 안드레아 스텔라, 그리고 하스팀을 위해 그로장도 참여할 피렐로 1, 2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레데릭 바세르는 100기를 들지 않습니다. 사실 같은 포뮬러 1과의 인터뷰에서 팀 대표는 SF-25의 잠재력이 버려질 것이 아니지만 속도를 구체적인 결과로 변환하는 것이 여전히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입된 업그레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몇 경기에서의 리듬은 좋았고 몬자와 바쿠를 생각해보면 잠재력을 갖는 것과 그것을 점수로 구체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기 주말에 더 잘해야 합니다. 프랑스인은 페라리가 여전히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2위인 메르세데스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남은 일정 중에서 페라리에게 가장 유리한 서킷은 긴 직선 구간과 SF-25의 후방 윙을 내렸을 때 발휘되는 뛰어난 공기역학적 효율성 덕분에 라스베이거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서킷들에서는 더 힘들 것입니다. 맥라렌은 매우 완성된 차량을 가지고 있고 메르세데스는 특히 더 추운 트랙에서 다양한 조건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진정한 도전은 최소한 건설자 순위에서 2위를 유지하고 지면 효과 차량 시대를 더 깊이 빠지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팬들이 연초에 꿈꾸던 목표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추락을 피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SF-25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업데이트는 몇 가지 측면을 개선했지만 균형은 여전히 복잡하고 최적 사용창은 좁습니다. 기계적 그립과 타이어 관리가 목표에서 벗어나면 페라리는 다시 취약해집니다. 맥라렌은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필요할 때 자본화했지만 마라넬로에서는 항상 추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라리의 공기역학 패키지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라스베가스와 아부다비 같은 경기가 남아있어 건설자 순위에서 2위는 여전히 도달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주말, 깨끗한 전략, 견고한 예선이 필요하며 특히 이미 너무 많은 점수를 손상시킨 운영상의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페라리는 정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든 것이 버려질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는 고무적인 신호를 주고 있으며 팀이 성능과 경기 관리를 결합할 수 있다면 시즌의 마지막은 여전히 체면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십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어려운 해에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규제혁명을 앞두고 말입니다. 하지만 페라리에 대해 더 회의적인 사람들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크 빌네브처럼 루이스 해밀턴의 상황과 팀에 대한 인상을 솔직하게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7월 말 마라넬로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팀 대표인 프레데릭 바세르는 단연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제공하려는 생각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결과는 악화되었습니다. 헝가리에서 페라리는 승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샤를 르클레르는 오랫동안 경기를 이끌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마지막 스틴트의 느린 속도로 인해 1위에서 4위로 미끄러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챔피언십 재개에서는 두 차량 모두가 철수하는 이중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몬자에서는 홈 관중 앞에서 최소 목표인 포디움이 사라졌고 결국 바쿠에서는 또 다른 암흑의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해밀턴은 8위, 르클레르는 9위로 이미 예선을 손상시킨 잘못된 설정 선택에 의해 제동되었습니다. 1997년 세계 챔피언인 자크 빌네브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프레드 바세르의 계약 갱신이라는 큰 발표가 있었고 그 후 팀은 무너졌습니다. 바세르가 재확인되었을 때 긴장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페라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몬자는 완벽한 주말이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쿠는 과거에 르클레르에게 환상적인 트랙이었지만 그들의 최악의 주말 중 하나였습니다. 페라리는 완전히 길을 잃었고 명확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빌네브는 이미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팀은 이미 정신적으로 2026년에 집중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규정이 근본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더 가벼운 차량, MGH 없는 파워 유닛, 혼합 공기역학 및 더욱 하이브리드한 엔진, 거의 백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초기화가 페라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빌네브의 말은 강하지만 민감한 신경을 건드립니다. 사실 바세르의 계약 갱신 후 연속성과 평온함이 기대되었지만 페라리는 꺼진 것 같습니다. 바쿨의 설정과 몬자에서의 미약한 전략 같은 몇 가지 기술적 오류는 팀이 전체적인 압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에는 마라넬로에서 이미 2026 프로젝트에 많은 자원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너무 일찍 포기하면 비싸게 치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자 챔피언십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메르세데스와 레드불 앞에서 2위를 얻어야 합니다. 페라리는 시즌 초반에 적어도 유망했던 시작 이후로 검은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세르의 계약 갱신은 기대했던 안정성을 가져오지 못했고 빌네브의 비판은 팬들의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라넬로에서 2026년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했다면 최소 목표는 제조사 2위를 지키고 이 기술 시대를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규정에 이미 실망한 환경으로 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루이스 해밀턴에 대한 작은 분석도 해야 합니다. 그는 바쿠에서 경기를 개선하여 시즌 초반에 비해 르클레르의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빌네브는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밀턴의 2025년 페라리와의 시즌은 기대에 비해 실망스럽습니다. 영국인은 중국에서의 스프린트 레이스 승리와 상하이 스프린트 예선에서의 폴 포지션과 같은 재능의 번뜩임을 보여주었지만 일요일 주요 경기에서는 한 번도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중국 외에 유일한 톡 3는 마이애미의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나왔으며 이는 혼란스럽고 우연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더욱 무거워집니다. 바쿠에서는 심지어 카를로스 사인츠가 윌리엄스를 포디움에 올렸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공상과학처럼 보였던 결과입니다. 대신 전 페라리스트는 해밀턴보다 먼저 축하했고 빌네브는 페라리와 해밀턴의 조합이 모든 결과의 효과를 2배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루이스의 존재로 인해 확대됩니다. 경기가 나쁘게 진행되면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보이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페라리가 한 도박이며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페라리는 해밀턴에 대한 효과를 확대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2배로 만듭니다. 환상적이거나 훨씬 더 끔찍하든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캐나다인은 페라리와 해밀턴의 조합이 확대경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공은 서사시가 되지만 모든 실패는 총체적 재앙으로 인식됩니다. 올해는 종종 예측 불가능하고 조정하기 어려운 SF-25로 인해 저울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빌네브는 옳습니다. 마라넬로에서 해밀턴의 미디어 효과는 엄청납니다. 페라리가 스프린트를 승리하면 즉각적인 부활처럼 보이지만 일요일에 포디움 밖으로 떨어지면 위기가 재앙처럼 보입니다. 이는 팀과 드라이버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며 아마도 완전히 계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SF-25는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좁은 사용창, 복잡한 타이어 관리, 작동하지만 기본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업데이트, 그리고 해밀턴은 특히 일관성 부족과 몇 가지 잘못된 전략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쿠에서 이미 발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에게 페라리와 함께 승리하는 것은 역사를 쓰는 것을 의미하지만 6위나 7위를 위해 싸울 때 기대의 무게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해밀턴의 바쿠 마지막 경기를 올해 들어 가장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강조한 사람은 해밀턴에 대해 언급한 전직 드라이버 제임스 힌클래프입니다. 페라리의 8위와 9위는 무시할 수 있는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맥락을 봅시다. 강팀들의 역전이 기대되었지만 오지 않았다. 해밀턴은 12위에서 출발하여 8위로 마무리하며 르클레르를 이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그의 최고의 경기 중 하나입니다. 힌클래프는 흥미로운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해밀턴의 태도 변화입니다. 차량에 대한 더 많은 신뢰, 페이스 관리에 대한 더 많은 평온함, 덜 긴장되고 더 긍정적인 라디오 통신. 아마도 팀이 SF-25를 영국인의 운전 스타일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가 더 자유롭고 경주하는 것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려운 예선 후에도 그는 낙관적이었고 위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신을 유지한다면 그는 마침내 페라리와의 올바른 감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이 시즌을 바꾸지는 않지만 심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밀턴은 지금까지 일요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에 특히 고통받았습니다. 일요일에 포디움에 오른 적이 없고 승리를 위해 경쟁한 적이 없으며 종종 르클레르 뒤에 있었습니다. 바쿠에서 그는 팀 내 역학을 뒤집고 견고한 페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루하고 풀기 어려운 경기에서도 말입니다. 물론 그는 르클레르보다 앞서 도착했지만 이전에 그를 지나가게 한 모나코인에게 위치를 되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여전히 중요한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8위는 확실히 성공은 아니지만 해밀턴이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는 팀에게 제조사 2위 추격과 2026 프로젝트 구축에 추가적인 무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자신감의 주입입니다. 페라리와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환경과 변덕스러운 차량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쿠에서 이 과정의 첫 신호가 보였습니다. 해밀턴은 기적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그의 페라리 붉은 여정에서 첫 번째 진정한 신호를 보여줬다. 르클레르 앞에서의 견고한 복귀와 SF-25에 대한 증가하는 신뢰, 좌절로 가득 찬 시즌에서 이 작은 걸음은 팀의 사기와 다음 경기 및 미래 규정으로 이어질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밀턴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바쿠에서의 마지막 경기 이후 심리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해밀턴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랄프 슈마허처럼 말입니다. 함께 그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봅시다. 해밀턴은 자신의 예선이 피렐리 미디엄 타이어의 신선한 세트를 보존하지 않고 연습 주행에서 사용한 탓에 손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랄프 슈마허는 이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가 가진 경험과 권력으로 특정 종류의 타이어를 원했다면 논의 없이 얻었을 것입니다. 저는 7회 세계 챔피언이 아니었고 몇 번의 경주만 이겼지만 특정 세트를 요청하면 주었습니다. 결국 트랙을 느끼는 것은 항상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은 드라이버에게 있습니다. 보통의 엔지니어는 드라이버의 성능, 특히 7회 세계 챔피언의 성능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독일 드라이버에 따르면 해밀턴은 메르세데스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결과로 매우 위계적인 문화의 유산을 치르고 있다. 메르세데스에서는 매우 계층적인 문화가 있었고 때때로 토토 울프는 드라이버들이 전략에 관여하지 않고 운전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페라리에서는 이 접근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소통과 자신을 주장할 줄 아는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타이어 문제 외에도 랄프 슈마허는 해밀턴과 그의 트랙 엔지니어 리카르도 아다미 간의 관계라는 더 민감한 주제를 언급합니다. 그들이 무전으로 대화하는 방식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루이스가 팀에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고 결승선 전에 르클레르와의 위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항우 신뢰가 없으면 내부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랄프 슈마허는 종종 후 직설적이고 때로는 지나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문제를 지적합니다. 해밀턴은 더 많은 전술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페라리의 엔지니어들이 예선과 경기에서 실행할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신은 7번의 세계 챔피언이고 연습 주행에서 선택한 타이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가 예선에서 그렇게 미디엄 타이어를 남겨둔 것에 놀랐지만 분명히 그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팀이 말한 것에 휘둘렸습니다. 내 생각에 맥스 페르스펜 같은 드라이버라면 더 강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해밀턴은 자신을 주장할 줄 알고 이미 그의 경력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는 페라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표현할 수 있는 필요한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명확하고 직설적이면서도 거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컨대 해밀턴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페라리가 왜 바쿠에서 그렇게 낮은 다운포스의 날개를 선택했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봅시다. 바쿠의 연습 주행 동안 페라리는 SF25의 2가지 후방 날개 구성을 테스트했습니다. 스파에서 본 것과 같은 더 많은 다운포스를 생성하여 코너에서 그립을 증가시키기 위한 더 무거운 버전과 같은 메인 플레인을 사용하지만 DRS 구역의 트림을 적용해 공기 저항을 줄이고 최고 속도를 높인 더 가벼운 버전. 테스트 후 마라널라는 예선과 경주를 위해 낮은 다운포스 솔루션을 선택하여 바쿨의 긴 직선 구간에서 방어하고 추월하기 위해 최고 속도에 집중했습니다. 금요일 데이터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은 트랙 상태에 의해 배신당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밤에 비가 내렸고 아스팔트가 씻겨 내려가 자연 그립이 감소했으며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갑자기 느린 코너와 기술적인 구간에서 그립을 생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운포스가 적은 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균형 문제로 인해 복잡한 예선과 DRS 열차 뒤에 갇힌 경주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은 다운포스의 날개를 장착하지 않았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립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다운포스 설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페라리에는 2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직선 구간에서의 방어와 중국 그랑프리부터 계속되는 바닥과 높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페라리는 2가지 한계 사이에 갇혔습니다. 다운포스를 증가시키면 방어가 어려워지고 기술적 위반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다운포스를 줄이면 보시다시피 그립이 감소했을 때 코너에서의 안정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낮은 다운포스 날개의 선택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바쿠에서는 속도가 필요하지만 너무 공격적이었고 플랜 B가 없었습니다. 날씨와 그립의 영향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주말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선두팀은 대체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 스텔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시다. 그는 피아스트리를 옹호하며 슈마허도 과거에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바쿠에서 오스카 피아스트리에게는 암흑의 주말이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십 리더는 포뮬러 1에서 경주한 이후 최악의 주말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예선과 경주 모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맥라렌의 팀장 안드레아 스텔라는 젊은 호주인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마이클 슈마허와 같은 절대적인 챔피언들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바쿠의 도심 트랙은 항상 복잡했지만 피아스트리에게는 Q3에서 폴 포지션을 위한 결정적인 시도 중에 진정한 악몽이었습니다. 호주인은 그의 맥라렌의 제어를 잃고 장벽에 부딪혀 그리드에서 9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더욱 나빴습니다. 신호등이 켜지기 전에 뒤쪽 3번째 줄에서 출발하면서 스타트에서 점프 스타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랩에서 다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경주와 복귀 가능성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랜도 노리스의 치위로 맥라렌이 바쿨에서 이미 건설자 타이틀을 수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 스텔라는 말했습니다. 드라마팅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모두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여러 챔피언들과 일해왔고 매 시즌마다 이런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미하엘 슈마허도 가장 지배적인 시즌에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쿠에서 그립을 잘못 평가하면 즉시 벌을 받습니다. 이번 주말은 고립된 사건이었고 우려할 만한 경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또 다른 뜨거운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맥라렌의 피트 스톡은 여전히 느리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쿠에서도 이미 몬자에서 그랬던 것처럼 노리스는 타이어 교체에 시간을 잃었습니다. 사실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르클레르의 영역에 머물렀을 것이지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빠른 차는 추월할 수 있지만 피트에서의 시간 여유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집니다. 경기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안드레아 스텔라는 피아스트리를 보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는 결코 세계 챔피언십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번 주말의 실수는 그의 인상적인 성장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선과 경기에서의 실수는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노리스가 꾸준하고 챔피언십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맥스 베르스타펜도 다시 싸움에 돌아오면서 실수의 여지는 점점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피트 스톡 문제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기에서는 피트에서 0.2에서 0.3초를 잇는 것이 중요한 포지션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맥라렌은 공기역학적 및 기계적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대형팀으로서 세부 사항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페르난도 알론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은퇴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에스턴 마틴에 도착한 이후로 알론소는 그의 마지막 시즌을 명확한 목표에 묶었습니다. 마침내 포디움과 승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차를 갖는 것입니다. 로렌스 스트롭의 팀은 에어로다이내믹 천재인 에이드리언 뉴이를 영입하여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승리했으며 이제 AMR26 2026년 에스턴 마틴을 질적 도약의 차로 변모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알론소는 설명했습니다. 은퇴는 내년 내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차가 경쟁력이 있다면 이 2026년이 내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의미 있는 포지션을 두고 싸우며 중위권이 아닌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고 마무리하고 싶다. 직관에 반하는 논리입니다. 차가 빠를수록 알론소는 경력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반면에 MR26이 실망스럽다면 그는 무명의 시즌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1년이나 2년 더 머물며 에스턴 마틴의 프로젝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알론소는 항상 그의 경력을 계획하는데 명확했지만 팀 선택에서는 매우 불운했습니다. 페라리에 있을 때 그는 레드불이 베텔과 함께 지배할 때 레드불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후 맥라렌으로 갔을 때 맥라렌은 아직 혼다 엔진과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에스턴 마틴 AMR26이 새로운 규정과 함께 정말로 경쟁력이 있다면 더 많은 공기역학, 단순화된 50% 하이브리드 엔진과 더 적은 무게로 승리자로서의 출구를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공으로서의 시즌 후에 마무리하는 것은 가능한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2026년이 잘못된다면 45세가 넘어서까지 마지막 기회를 찾기 위해 계속하는 것은 이미지와 동기부여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론소를 아는 사람이라면 경주에 대한 갈망이 모든 나이 통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맹 그로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디오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는 TPC 테스트를 위해 포뮬러 1차로 다시 경주할 것입니다. 이전차 테스트 함께 봅시다. 그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그 극적인 이미지들로부터 5년 후 두동강난 차, 바레인의 밤의 불길, 거의 기적적으로 불 속에서 나온 그로장은 포뮬러 1의 조종석에 다시 앉을 것입니다. 그는 2020년까지 경주했던 팀인 하스와 함께 9월 26일 무절로에서 예정된 TPC 테스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9일 바레인 사고는 최근 포뮬러 1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5년 후 프랑스인은 포뮬러 1차를 다시 시험할 것입니다. 발표는 팀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우리는 로맹 그로장이 2020년 바레인 사고 이후 처음으로 우리 차 중 하나를 운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테스트는 무절로에서 열릴 것이며 팀 전체에게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스의 현재 팀장인 아야오 쿠마츠도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로맹을 포뮬러 1에서 다시 보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중요한 해를 함께 보냈고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여전히 최대한 밀어붙이려 할 것입니다. 그로장도 답했습니다. 진 하스와 아야오 쿠마츠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벌써 5년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아부다비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위해 디자인해준 헬멧을 쓸 것이다. 그 경기에 나는 참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포뮬러 1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감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로장은 세계 챔피언은 아니었지만 2020년 그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고 현대 포뮬러 1의 안전 진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페일로, 방화복, 장벽. 오늘 그가 다시 차에 오르는 것을 보는 것은 삶과 회복력의 축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비디오에서 다른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뉴스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 투토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